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방향성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예전에 채팅방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말리시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예. 아직 저도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데, 저 이거 좀 두 번째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이 얘기는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테고, 이제 그거 말고 뭐 해야 될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요. 한 몇 차례 더 할 거예요. 지금 정책 방향성 몇 차례 더 할 건데,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행도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 원래 생각하는 게 좀 늦어요. 예, 보통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서너 가지씩 생각을 하시는데, 하루에 서너 가지씩 며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 내면 그 다음 거 다시 처음으로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슬로우 푸드 얘기하듯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결론 빨리 알고 싶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이거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찍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제가 지금 글 가져온 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이에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 이거 언제 쓴 거냐면은 2012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4년 반 정도? 4년 반. 5년은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진한장 반등 나오기 전에 썼던 글이에요. 왜 이거 들고 나왔냐면은, 제가 이때 시장을 풀어낸 방식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가 거의 같았거든요. 그때 글 지금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거의 비슷했어요. 여기에도 지금 비슷한 게 나오는데, 구도심 재생이 중요하다. 구도심 재생이 중요하니까 신도시 택지 좀 막자. 그리고 부동산 구도심 공급량 자체도 줄여놓자. 그리고 민간 공급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 끌어들여가지고 민간 공급 위주로 하고, 구도심은 재생 쪽으로 나가자. 전월세 쪽은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 좀 방치해두고, 전세 가격에는 오히려 좀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전세를 월세화 시키고, 월세에 민간을 참여를 시키면서 민간 자본을 끌어온다. 그 민간 자본을 노용층으로부터 끌어오고, 노용층에 끌어오면 노용층에다 그 자본을 끌고 대신에 수익을 주는 거죠. 이 구조. 이런 스타일로 부동산의 유동화를 만들자. 그래서 노용층의 복지 문제까지 같이 해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뒤로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고, 그 뒤로 정부 발표에도 나왔어요. 예. 노용층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보고 얘기했을 때는 안 나왔던 얘기지만, 제가 처음 얘기하고 그 뒤에 부동산의 노용층 자금 끌어들이고 그걸로 수입원을 한다는 건 나왔거든요. 적극적인 시행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하고 박근혜 정부 방향성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질문이 뭐냐면, 꼭 그것뿐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부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걱정된다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딴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딴 걸 보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선입견을 싹 버리고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자고요.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놓고, 물론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하려면 다시 현 상태로 끌고 와서 적용을 하겠지만,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지금 제가 거의 5년 전 걸 끌고 왔어요. 딴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과 맞는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제가 이게 5년 전 글인데 보시자고요. 보면은 5년 전 글이가 뭐 옛날 글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거 의외로 지금도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세요 한번. 자, 여기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자주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일본의 뭐 이후에 뭐 10년, 20년 다 누구나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인구 감소부터 성장부터 정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건사년 보고서인가 돼요. 건사년인가 주사년인가 하고 위에 있어요. 예. 거기서는 한국은 아직 법의할 만한 시기를 겪지 않았으며 인구수의 감소나 세대수의 감소도 시작되기는 아직 시간이 있다. 또한 주택보급률과 인구 비례 주택 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외국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그리고 100%가 된다 하더라도 100%가 좀 모자라요. 왜냐면 100%하고 모자른 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려고 보시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뭐 공실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에 공실이 있는 것도 당연해요.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공실도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퍼즐도 아니고 얘가 이사 가야면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주택 어느 정도 그걸 넘어서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의 장기 침체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런 인식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투자 몇 년, 요즘 뭐 한 2년만 하고도 자기가 고수인 줄 알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보고 투자 조금 오래 하다 보시면 아시게 돼요. 왜 이게 다 중요한지. 자, 차이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잘 얘기했거든요. 일본의 주택시장 침체는 요인이 무엇이다? 내부 요인. 한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무엇이다? 외부 요인. 제가 이걸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부적 요인은 추세, 외부적 요인은 변동. 추세와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내부적 요인은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부동산 침체는 외부적 요인, 즉 변동 요인이다. 무엇에 의해서? 세계경제 위기.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와요. 그냥 넘겨보시지 마시고요. 보고서를 보실 때는요,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본하고 비교한 거하고 해가지고 일본만 뚜어지게 보시고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중요한 내용들은 디테일한 부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면 한국 부동산의 침체 요인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변동 요인은, 그 발생시킨 변동 요인이 사라지면은 시장도 다시 원위치한다는 뜻이에요. 즉 IMF 한국 시장이 무너졌으면 IMF가 끝나게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 정상화되고, 서브프라임이 무너졌으면 서브프라임이 해소가 되면 다시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꼬위를 물게 되죠. 서브프라임이 끝나는데 한국의 부동산은 왜 정상화되지 않았느냐? 정상화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 2010년도에 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 뒤에 다시 떨어진 거죠. 즉 무엇이다? 마중물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부분 여러분들이 흘려들으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것도 이거 보고 볼 게 없다. 걔는, 저도 그 얘기 가끔 들어요. 쟤 하는 거 보고 쟤는 아무것도 없다. 쟤 뭐 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이 한글에 전부 다 이거 하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몇 분 없어요. 몇 분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이 한 줄, 이 석 줄만도 제대로 해석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도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석 줄만 해석을 할래도.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자, 다음 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의 외부적 요인의 침체.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몇 년 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세월호 사건으로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 외부적 변동 요인이니까. 외부적 변동 요인은 변동 요인이 끝나면 침체 요인도 해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세 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 줄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침체 요인은 그게 사라지면은 원위치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딴 걸로 했을 때 제가 또 뭘 보냐면은, 시장이 상승을 하다 하락장을 얻었을 때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추세냐고 볼 때 저는 그걸 봐요. 거기에 외부적 변동 요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지방 어느 시장이 오르다가 쭉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외부 요인이 작용을 했는가 아닌가. 외부 요인이 작용을 했다면 그게 외부 변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하락하다 1년에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없고 하락을 했다면 그것은 내부적 요인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을 굉장히 이렇게 일본이 앞에 있어 가지고 좋아요. 일본을 이렇게 세우고 총알바지로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때 보자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큰 폭의 성장기를 앞에 두고 있지 않으며,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큰 폭의 성장기를 앞에 두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시, 이게 지금 12년도예요. 12년도에 제가 주사년 보고서 쓴 글인데, 그러면 제가 왜 택지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지가 여기에 나오죠. 왜 구도심에 재생으로 갈 것이라고 봤는지가 여기에 나오죠. 큰 폭의 성장기를 앞에 두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요. 즉 도시의 확대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가 특징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0년 안쪽으로 안정기 또는 쇠퇴기에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안정기나 쇠퇴기에 들어간다면 도시의 택지를 확장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유용도시가 되거나 슬럼화가 발생을 해요. 구도심의 슬럼화 또는 신도시의 유용도시. 둘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택지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자, 높아지는 전세가율은 무엇을 의미해요?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해요. 지속적인 거주 수요의 증가가 있으며, 전세가율과 미분양 주택의 역대 반등 수준에 도달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바닥권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말, 제가 13년 상반기 얘기했던 그때 그 부분들이죠. 저 이거 두 개 봤다고요. 전세가율과 미분양 주택. 거의 그 시기에 대한 반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의 상승될 만약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요. 왜냐면 인허가량의 감소에 의해서. 하지만 그 다음 걸 보자고요. 하지만 이는 인허가량이 주어졌던 시기만큼의 한정된 기간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현상이 라는 거예요. 추세적 상승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10년 주기서의 추세가 아니라 더 큰 인구나 도시의 성장, 국가의 성장을 얘기하는 30년이나 50년 주기로 본다면 30년 추세로 상승기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이클리티 그죠? 추세. 이 추세는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정도예요. 대략 13년 정도 주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보다 더한 어느 한 국가의 성장, 도시의 성장, 인구의 성장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체의 성장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있답니다. 그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추세가 상승하면서 왜 추세가 상승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더 긴 거, 장기 요인이에요. 장기, 초장기 요인, 30년 요인 같은 거,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요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의 정도의 상승기가 남았을 때 저는 한두 번 정도 보는 거예요. 한두 번의 상승기 후에는 충분한 주택 보급률로 인한 저성장 계속의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경험하는 것이죠. 즉, 택지보다는 구도심이 맞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무엇이냐?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주택 공급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뭐 매입 임대났는데 이때는 그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예요. 예, 이거 5년 전급이니까요. 예,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이때는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새로 지어서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새로 짓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 수준은 5%대로 예, 지금은 좀 올라갔죠? 지금 7%인가 뭐 되는 거 몇 프로죠? 하여간 지금 이때보다 올라갔어요. 선진국이 매우 부족하며 2천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물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주거 안정에 위협이 돼요. 왜냐면 주거 안정에 위협이 되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 수준이 굉장히 좀 나쁜 우수에 살아야 한다고요. 반지하 빌라 뭐 이런 것들. 5년 전 거예요. 네, 지금은 반지하 빌라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졌죠. 빌라 쪽 공시 많아졌죠. 저도 뭐 빌라 공시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빌라 쪽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공시를 앞으로 커질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인구가 아직 는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주택을 갖다 계속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과공급으로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기 시작할 때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공공임대나 우리 갖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거 제가 저저번인가 했던 얘기죠. 그러면 5년이 지나지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공공의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뭘 축소시켜요? 민간의 공급 축소를 불러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보세요. 이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민간에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형식으로 공급이 된다고요. 임대주택이 아파트 형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누군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집주인이 그 집이 여유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세율을 줄 수는 없잖아요. 즉, 필연적으로 다주택자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 임대라는 거는요. 왜냐면, 빌라 같은 것도 물론 마찬가지기는 한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가 될까? 집주인이 좀 살기 싫어서 공시에서 오해된 집들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다주택자, 물론 모든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 다주택자가 왜 됐냐는 거예요. 시세 차익 때문에 됐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재산세부터 기타 등등의 세금을 다 내면서 집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뭐 사회복지에 주택 집을 주면 사회복지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시세 차익이 염두에 뒀을 때만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옛날 거에 티나죠? 보금자리. 보금자리가 왜 잘못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뭘 하겠냐면 공공인데 시세 차익을 노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간이 축소가 돼요. 민간의 공급대 있는 데는 크게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축소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부동산 시장에 보면 신기하죠? 부동산 시장에 보시면 참 묘해요. 악재가 아니고 호재가 아니에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는 악재가 분명한데,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이 안 되고, 민간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집값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산이 있고 고위 있고 산이 있고 고위 있고 왔다 갔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 더 그런 것 같아요. 묘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자,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이 한 게 있다. 부동산 정책은요, 양호한 주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그냥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저한테 보면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먹고 살만 해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빌라 같은 경우 뭐 예전에는 그것도 뭐 잘 사셨던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저도 사와봤습니다. 저도 뭐 안 사와본 거 아니니까. 그거 다 낡은 뭐 반지하나 이런 빌라 같은데, 지금은 뭐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사와요. 월세 굉장히 싸가지고 정부에 보조해주는 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주거 안정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국민은 누구나 양호한 주거 형태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공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형태는 힘들다고 본 거야. 그래서 뭘 봤냐면은, 앞으로 증가할 2인 가구가 대부분 노년층이라고요. 노년층은 거주형태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또한 다가구 다세대예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관리비 내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잘 아셔야 되는 건데, 노인층 분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안 사세요. 왜냐면은 지속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 나가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2인 가구가 는다고 해가지고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을 우리가 정부가 늘린다고 할 때 저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형태는 앞으로 늘어나는 2인 가구가 대부분 노년층인데, 노년층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요. 노년층들은 관리비 되는 주택에는 잘 안 들어가세요.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겠죠.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원하지도 않죠. 자기 집 사서 자기 집에 사시죠. 나이 들고 이사 다니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인주택이고 임대가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그게 일정 수입과 자본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런 형태의 살지를 않아요. 그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우처 제도예요. 뭐냐면 월세 지원, 쉽게 말해서 월세를 공공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고 이번 정부에서 나왔어요. 보시면 이번 정부에서 바우처 제도 나왔어요. 왜냐면 이건 일종의 주거복지 개념이거든요. 주거복지 개념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개념이에요. 방법이라는 게. 주거 안정 방법이라는 게 하나는 뭐냐면 직접 공급을 하는 거예요. 주택을 직접 공급을 하거나, 이거는 뭐가 되죠? 공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민간에 주어져 있는 주택에 네가 들어가 살아봐. 대신에 정부에서 공공 집을 지을 돈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싸게 먹힐까요? 직접 짓는 거? 돈을 보조를 해주는 거? 보조를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혀요. 직접 짓는 거는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2억 얼마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2억 3억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저기 책 하나 보고 있는데, 거기서 3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하나가 2억 3억이에요. 국가 재정이. 근데 임대료 갖다가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는 훨씬 싸게 먹혀요. 그리고 또 무슨 장점이 있느냐?
공공에서 그 공공이고 민간이 그 우리나라의 주택이 어느 정도 앞으로 쭉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지 않는다 보면은 공급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왜냐면 2급이 쓰였을 때는 여러분 12년도예요. 시장 반등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성화의 효과도 있다고요. 직접 짓지 않고 임대를 보존해줘요. 또 하나 또는 기존에 있는 이거 안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실 리가 없죠? 자, 노후화 후 방치되는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것. 유지 보수를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에 유지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유지비, 그 아파트 쪽은 그냥 유지비가 나가는,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는 주택 형태는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를 내지 않는 다세대나 이쪽은 노년층을 하는 거예요. 노년층을 하는데 이 방법을 직접 지어서 해주기보다는 바우처 또는 월세 지원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도 장기적인 임대가 아니라 주택이 다가서기 전까지, 신혼부부에게는 전까지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5년 전 글 보신 느낌이 어때요? 지금 현재 정책,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나오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많죠. 거의 비슷한 것들도 많고 기본적인 문제 인식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이 방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그 방식을 쓰기는 싫은 것 같아요. 쓰기는 싫고, 일단 공급의 축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끌어왔어요. 그 다음에 월세 지원, 바우처. 제가 월세 지원은 확대될 것 같아요. 월세 지원은 확대되는 쪽이 되고 공급의 축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져왔어요.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져왔다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점은 전세에서 월세를 갖다 추진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게 박근혜 정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전세의 월세와 추진을 안 한다고 보여져요. 공공으로 끌어왔다는 얘기는, 자, 월세를 안 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월세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부동산의 유동화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월세 지원의 확대예요. 왜냐면 수익률의 제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의 제고가 필요해요. 월세,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그리고 민간의 자본이 민간 임대로 부동산에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도 임대 수익률의 상승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복잡하단 말이죠, 참. 얘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뭔지.
뭘 고민하고 뭘 갖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전세와 월세 부분인데 굳이 전세를 월세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공공에서 가져오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월세 지원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임대 수익이 높아지는 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간에서 임대를 맞추고 정부가 월세 지원을 확대를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월세 지원 확대와 공급 중에서 공급의 메인을 두는 거예요. 공급의 메인을 두는데, 월세 지원과 공급 중에서 공급의 메인을 두다. 박근혜 정부는 월세 지원은 아니었고 전세 지원이었죠. 네, 월세 지원까지 못 갔어요. 가려고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5년이 짧은 시간인데 그것도 5년을 못해서 더 짧아졌죠. 네. 월세 지원 쪽이냐, 지원 쪽이 아니라 공급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급량이 없어요. 묘하단 말이죠. 참, 저거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도대체 정확히 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번 정부에서 말한 17만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7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실내용을 보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 정도 됐었죠?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만에서 12만 사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다 박근혜 정부 말고 여기다는 뭘 더하겠느냐? 공공에 무엇을 끌어들이냐? 뉴스테이를 공공으로 끌어안겠대요. 그럼 차이가 박근혜 정부가 한 5만에서 7만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테이 물량이 꽤 돼요. 이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정부 여기에다가 뉴스테이를 집어넣으면 원래 이 물량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나온 걸로 알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뭐 숫자 외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즉, 딱히 공공임대가 확대가 됐냐면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이걸 갖다 민간이나 공공 축을 끌어오겠다, 기타 등등을 하겠다고 하고 월세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공공 분량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다지 확대가 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갖다 이것만 공공을 끌어, 그러니까 자, 뉴스테이가 들어오죠. 뉴스테이가 들어왔는데 이걸 민간이라고 부르냐, 공공이라고 부르냐, 정부의 발표 수치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뭐 민간이면 어떻고 공공이면 어때요? 그냥 집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집일 뿐이에요. 뭐 택지면 어쩌고, 혁신도시면 어떻고, 기업도시면 어때요? 그냥 5만 세대가 공급되면 5만 세대가 공급이 된 거죠, 그냥. 그 이음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묘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일단 이걸 안 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공공이 막 확대가 되냐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 며칠 전에 오신 분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왠지 이거 자꾸 보면서 부동산 시장 방치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급량이나 이쪽에 관해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승을 했지만은, 왜냐면 내년 쪽 물량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고 그냥 내비두고, 대신에 자기가 정책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 소규모 재생. 이 소규모 재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재생은
공급이 많은 측면 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추가로 공급되는 게 있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거하는 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문화하는 면인 것 같아요. 소규모 개발이라는 거는. 즉 공급량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크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 크게 손을 댈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지금 최근에 든 게 의외로 별로 크게 손을 댈 생각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뭐 월세 지원 확대이고 뭐 박근혜 정부가 원래 전세 확대하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 확대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 과세, 보유세 과세, 임대 수익 과세, 보유세 과세, 월세와 요거 하나 빠졌네요. 월세와 하나 빠진 거고, 이것도 월세가 빠졌는데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월세 지원이 확대하고 그다음에 임대 과세가 들어가면 이것도 어떻게 하시면 월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서 딱히 뭘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어이없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 바로 전편에서 드렸던 질문 있죠. 기억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소규모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재개발을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을 보는가? 아닌 것 같아요. 재개발을 갖다 소규모 재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규모 재생대로 할 텐데 거의 서울 쪽일 거예요. 그냥 딱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뭐 이거는 뭐 써져 있으니까 그냥 역세권 한다고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는 거고, 그런 게 궁금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거 말고 그거 외의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 사업 쪽을 갖다가 이렇게 강제로 막고 이런 것도 걱정을 했거든요. 그걸 다 소규모 개발로 대체시키는 거 걱정을 했는데, 지금 나온 거 봐서는 딱히 그쪽에 보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그걸 그렇게 하려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택지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을 텐데 공급량 뭘로 맞출 생각이냐? 그럼 혹시 택지를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 대규모 구도심 재생은요 택지하고는 상극이에요. 택지가 되면 대규모 개발은 안 돼요.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고르는 건 아닐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국정 운영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같이 추진은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 재개발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돕지도 않겠다 정도? 그 정도 포지션 아닌가 싶어요. 막지도 돕지도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돕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재개발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신규 택지부터 신도시 쪽을 막아놨고, 그 다음에 실거주성을 가격을 맞춰서 사업성을 맞춰주고 전세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 정부는 그건 아니다. 근데 전세 월세 지원은 여전히 꾸준히 나갈 거고, 그렇다면 가격이 많은 부분은 여전히 같다고 봐요. 가격이 많은 부분. 즉 개발에선 두 가지인데, 백달리 시대도 뭘 빨리빨리 돌리고 오세요. 제가 전전 시간에 여기 몇 차례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발서, 가격인데,
또 하나는 절차인데, 절차는 막지도 돕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개발성이 충족이 돼야 돼요. 도울 때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럼 개발이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시작은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왜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투자자라는 생각 버리세요. 지금 이걸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여러분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또 청와대 무슨 실장이죠? 하여간에 뭐 여러분이 부동산 정책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저렇게 하면 내 집 가격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면 어떻게 정책을 짤 것인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그리고 내년 입주, 내후년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본다면, 왜냐면 그쪽 시장이 커요. 그쪽에 있는 분들 봐도 어차피 부동산에 큰 상승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게다가 내년, 내후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상당히 믿는 편이고요. 그럼 굳이 손을 대진 않고 돕지도 방해도 하지 않는다 정도. 그리고 내가 정책임이었던 소규모 개발 쪽은 돕겠다. 왜냐면 상업지 쪽이나 기타 등등에서 역세권이나 이렇게 소규모 개발은요, 택지하고는 달라요.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재개발은 상충되는데 소규모 개발은 상충 안 돼요. 전혀 다른 분야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을 하면서 택지가 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까는 모르겠어요. 아마 옵션에 올라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는 쪽에 걸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또 택지를 한다고 해도 그럼 택지를 하면 어떻게 다 망해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택지가 개발한다고 나온다고 바로 거기가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옵션이 올라있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투자하시려면 이번 장에 하시라고.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이나 좀 전에 올린 거에도 있었죠. 그건 아마 상당히 안정이 될 수도 있다고. 유동화 시키면 안정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월세 수익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뒤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나에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상황을 양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과거의 시장과 똑같이 이번 장이 끝날 때 만약에 택지를 또 집어넣어 준다면 푹 떨어져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푹 올라갈 수도 있고. 즉 변동성은 다음 장의 변동성이 더 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죠? 부동산 공부 계속 쭉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기간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과거 프레임이라고 할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심했어요. 근데 지금 정책 나온 게 뭐냐면 생각보다 세심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뭉뚱그려 퉁퉁퉁 쳐요. 퉁퉁퉁 친다면은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번 장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거 상단을 막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상단을 막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해가 있으려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상단을 타켓으로 맞춰서 하는 금융규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대한 금융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DTI니 어쩌고 이런 것들, 이거는 너나 할 것도 없이 들어가는 규제예요. 상단에다 타켓을 맞추는 규제가 아니거든요. 상단에 타켓을 맞춘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가 나가줄 것 같아요. 게다가 상단 쪽은 뭐 이것저것 좀 더 나와주겠죠.
강남 쪽은 일단 황진이 있으니까 더 막아줘도 되고, 막아줘도 큰 효과가 어차피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그 이후는 큰 효과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냥 금융규제가 나와도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나온다면은 뭐 DTI 이런 거는 잘 안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구도심 재생이 아직 성공을 못했거든요. 이제 스타트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반적인 금융규제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에요. 탓해서 나올 타이밍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켓소 규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타켓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지금 뭐하고 할까? 시장 맞춤형 해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정권 맞춤형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스타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시장 규제하는 것이 어떤 세밀하게 타켓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DTI 같은 거겠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DTI 쪽이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DTI 쪽은 안 건드리고 건드린다면 그 아주 세부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건드리고 뭘라고 이런 식으로 막을 거라고 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퉁쳐서 막을 거예요 아마. 그 차이가 뭐냐? 퉁쳐서 막는다면요, 뭐가 있냐면요, 오히려 보통 금융규제나 이런 게 퉁쳐서 막혀버리면은 나오는 효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가 뭔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 회귀 효과예요. 이거는 제 밴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언 소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 블로그에 자본회기였나요? 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차피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한 부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중심지는 미국인데 자본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요. 미국이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난리나요? 미국 자본이 투입된 데가 난리가 나요. 그 위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 중심지로 오히려 자본이 들어가 버린다고. 오히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규제나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크게는 대체지가 이렇게 풍선 효과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한 쪽 또는 무난한 쪽 또는 큰 쪽을 가자고 해가지고 오히려 중심지 쪽이 힘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중심지에 힘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분들이 투자를 했던 지역들에서 약세가 발생을 해요. 즉 뭐냐? 서울로 자본이 끌려간다면 서울 분들이 투자를 했던 지역들 그곳들에서 자본 유출 효과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매물이 나와요. 예, 쉽게 살자고요. 예. 쉽게 말해서 매물이 나온다고요. 지난 2010년인가 2008년 2009년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대출 쪼이고 딱 하니까 자본이 서울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떨어진 건 서울 쪽보다는 서울 쪽 자본이 투입됐던 지역이 더 먼저 떨어졌어요. 왜냐면 DTI, LTV 쪼이고 뭐 이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서울에 있는 집하고 투자했던 집 중에서 뭘 팔까요? 자금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대출이 다 예전처럼 안 나와요. 그리고 자본이 더 필요해요. 그럼 내가 이사를 가지 말까요? 아니면 저기 바깥에다 투자해놨던 걸 팔까요? 투자해놨던 걸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이사 안 가실 거예요? 뭐 DTI가 뭐 좀 떨어지고 10% 20%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내가 투자했던 걸 팔아가지고 채워서 그냥 이렇게 내 집을 놓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투자했던 곳들에서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자본이 빨려 들어가요, 서울로. 이게 자본 회귀 효과인데, 또는 그걸 피해서 대체지가 올라가는 게 풍선 효과고, 이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해요. 이 두 가지 효과가 대부분 같이 발생을 해요.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두 개가 같이 발생을 하는데,
DTR 단번 같이 쪼인다. DTR 같이 쪼인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 DTR 쪼였을 때는 어디가 힘을 받았느냐? DTR 영화 자체가 뭐는 DTI LTV, DTI LTV 같은 게 뭐냐면요. KB 시세를 갖다 기준으로 KB 시세가 잡히지 않는 곳들이 풍선 효과와 대체 투자 저거 각광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게 빌라였죠. 마침 그때가 또 개발장이기도. 그것 때문에 개발장이 됐는지 개발장이 되고 그게 더 이제 풍선을 잡기 좀 헷갈리네요. 하여간에 개발장하고 맞물려가지고 해서 오히려 그런 곳들에서 강한 상승이 발생을 했죠. DTL LTV 같은 거 하게 되면 빌라들은 KB 시세가 없어요. KB 시세가 없기 때문에 요즘 또 뭘로 하는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좀 이것저것 많아요. 좀 이렇게 있다. 뭐 현장 나고 감정하는 것도 특성 감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감정이라는 건 좀 이렇게 유두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 비율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빌라 쪽으로 튀었어요 예전에는.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어디로 튀었을까요? 두 번째로 튀었던 게 대표적인 게 2010년도예요.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2010년도에 자금을 쪼였을 때 어디로 튀었냐? 수도권 자금을 쪼니까 그게 지방으로 튀었어요. 10년도부터 지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 중에 수도권 자금의 내용은 상당히 세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이렇게 지표를 보시면 10년도까지는 수도권 지방이 같이 움직이다 10년도부터 지방은 올라가고 수도권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지방은 올라가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수도권은 그때부터 떨어져요. 이때 처음으로 디커플링이 발생을 해요. 참 웃기죠? 예. 그냥 여러분들이 뭐가 호재다 악재다 얘기를 하는데요. 다 달라요. 그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출 쪼였을 때 KB 시세가 기존으로 DTI니까 KB 시세가 안 먹히는 빌라 쪽으로 갔었고 벌써 십몇 년 전 이후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겠지만 또 그 다음에 쪼였을 때는 또 빌라 오나 했더니 이번엔 빌라가 아니에요. 지방으로 튀어보였어요. 그게. 만약에 이번에 또 쪼인다면 제가 보기엔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칠까요? 어디로 칠 것 같으세요? 사실 맞춘다는 건 쉽진 않아요. 어디로 칠까요? 의외의 곳으로 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개발장이 본격적으로 하면 재개발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빌라 쪽으로 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10년도에 왜 안 쳤냐? 저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2010년, 그 전에는 빌라가 쳤는데 왜 2010년도에 빌라가 안 쳤을까? 장이 꺾어져서 개발 쪽이 슬슬 동력을 이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꺾어졌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정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신문들 막 뒤져보시는데 중요해요. 옛날 신문들 뒤져보세요. 뭐 그거 중요해요. 한데 같은 정책이 나온다고 같은 결과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건 맞아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칠 수 있는 것들. 웃긴 게 이걸 이렇게 쪼여놓으면은 입주를 앞둔 분양권들 사실은 상당한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신규 택지나 이런 것들. 대출 받고 월세 넣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당한 자기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시기나 지역을 피할 자신이 있다면 입주를 앞둔 분양권이 아닌 초기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 분양권으로 튈 수도 있을 것 같고, 분양권 쪽으로 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 쪽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재개발 쪽이 본격적으로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요. 뭐가 있을까? 전혀 딴 것들? 오피스텔 뭐 있죠? 하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직 정리 못했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될까? 가능한 것들. 현재 상황이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될까? 타켓을 맞추고 정책이 나오지 않고 시장 전체를 눌러버린다면 현재 시장, 그럼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현재 시장 에너지, 투자 에너지가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 저는 살아있다고 봐요. 살아있는 에너지 하면 어디선가 분명히 분출이 돼요. 그 분출이 어디로 될 것인가? 또 자본 회귀 효과가 나온다면은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곳은 어디인가? 그거는 대부분 어디냐면은 주변지 쪽이에요. 자본 회귀 효과는 주변지 쪽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받는 김에 조금 더 받아가지고 저기도 하나 사놓지 뭐 버티다 보면 좀 안 좋은 말도 하시던데 그냥 버티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옥석가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회귀 효과에서 타격을 받는 곳들은 크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또는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당장에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 매물들은 오히려 하락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회귀 효과고. 게다가 이거는 뭐가 겹치냐면 보유세하고도 겹쳐요. 보유세가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임대 과세가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침체나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시장이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침체가 사실 뭐 지방 몇 군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직 침체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근데 양극화가 가능할 거예요. 반면에 힘을 받는 데는 어디냐고 하는 것이죠.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신규 쪽이 힘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하면서 저는 신도 시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건 만약에 김수현 씨가 택지 좋아하시던데 택지가 나와버리면 전혀 또 조금 다른 양상이 돼요. 제가 김포나 다산 뭐 이런 데들 특 A급 아닌 신도시들도 괜찮다고 봤던 건 뭐냐면 물량을 줄인다고 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떨어질 건 아닌데 그 메리트 때문에 본래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또 김포 가서 사고 오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거기에 뭐 아주 좋은 투자 처한 얘기는 또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자기 본래 가치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였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보면 뭐가 심해요. 그런데도 역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을 테고, 신축적 힘 받을 수 있을 테고, 분양권이 그러면은 입주 앞둔 분양권 사실은 상당히 약진데 선택지가 전세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를 많이 앞둔 분양권 같은 경우 힘 받을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또는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곳들의 빌라 같은 것도 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금리 인상 바로 안 할, 뭐 이거는 마찬가지.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바로는 안 해요. 한 1년 얼마나 버텨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임대 수익 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공급량을 줄이면 주택의 주거의 되게 대체 형태의 오피스텔 같은 거 힘 받으니까. 그렇다고 투자를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는 못 가요. 즉 매입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그거는 조금 리스크 높다고 봐서 제 취향은 아니네요. 입주 물량 없는 분야,
없는 지역의 분양권 같은 것도 신받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직은 저도 생각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이건 또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굳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아마 봐야 될 게 또 있을 거예요. 지금 1편하고 2편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1편하고 2편하고 보시면은 결론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1편은 그거대로 결론, 2편은 이거대로 결론, 3편도 결론 부분 결론 내어서 다 모아놓고 다시 재구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분을 갖다가 전체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재편을 시켜야죠. 뭐까지 했더라? 이 정도면 일단 된 것 같아요. 예,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또 생각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저번 편 찍고 나서 재개발 쪽을 갖다가 스톱을 시킬 것인가, 완전 대체를 할 것인가. 제 대답은 그건 아닐 것 같다. 도와주진 않아도 돕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 근데 약간은 방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개발 자체가 재개발에는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근데 노골적으로 반대시킬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지금 먼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이번 장에는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막을 것이다. 상단을 막는 것인가? 이제 이거는 상단을 막는 개념하고 또 조금 다르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기, 전체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요, 시장을 막는다고 보지 말고 그냥 대출적으로 쪼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 그쪽으로 쪼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힘을 받을 것인가? 그 문제, 월세 문제. 근데 이것도 기존의 정책과 실제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지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분 봤을 때. 단지 전세 월세화, 전세 월세까지도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요거 유동화, 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유동화를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면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유동화는요, 이거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그것 좀 더 보자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은 대규모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소규모면 몰라도 대규모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동화,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화까지는 그건 아니다. 즉 이번 장도 지난 장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이다. 비슷한 형태하게 같은 패러다임 안에 있고, 다음 장도 역시나 이 장이 끝나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러다임에 있다. 즉 시장을 보기는 좀 더 편해졌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심해졌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고 3편 때 또 한번 제가 딴 부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조금 더 내보자고요. 여기 얘기하다 보면 재밌네요. 지금 시장에 비친 요인이 어떨지 조금 더 생각을 해놓고 뭔가 정리되면 다시 3편 두고 올게요.